2011년 7월 6일 오후 3시 10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호진 아파트 3단지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여름 특유의 끈적한 바람이 놀이터 주변을 훑고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오후였다. 이 단지에서 경비로 일한 지 벌써 5년째. 매일이 비슷비슷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한 주민이 다급한 표정으로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경비 아저씨, 놀이터에 오래된 리어카 좀 치워주세요. 아이들이 다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불편함을 넘어선 뭔가가 섞여 있었다. 불안? 두려움? 정확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사실 그 리어카는 2008년쯤부터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놀이터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고 주민들도 처음엔 누군가 곧 가져가겠거니 생각했다가 점차 익숙해져 그냥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됐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때로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 놀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엔 그 아래 고양이들이 숨어 있기도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 주민은 저렇게 다급해 보이는 걸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패너와 작업용 장갑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햇볕이 따가웠다. 놀이터로 향하는 짧은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평일 오후답게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어르신 몇 분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리어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리어카 위에는 낡은 비닐이 여러 겹 뒤엉켜 있었고 그 아래 뭔가 단단한 물체가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햇빛 아래서도 이상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채 그 리어카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비닐을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곰팡이 냄새도 단순한 습기 냄새도 아니었다. 뭔가 오래되고 썩어가는 듯한 냄새. 직감적으로 느꼈다. 여기엔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평범한 짐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비닐을 한 겹, 두 겹 걷어낼수록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 냄새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나를 붙잡았다. 여러 겹의 비닐 더미를 치우자 그 아래에서 낡은 아이스박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플라스틱 재질의 아이스박스? 표면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긁힌 자국과 얼룩이 묻어 있었다. 평범한 캠핑용 아이스박스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무게였다. 아이스박스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중량감이 팔로 전해졌다. 이건 단순히 빈 박스가 아니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상당히 무거웠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을 둘러봤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여전히 그네를 타고 있었고 벤치의 어르신들도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지금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아이스박스의 뚜껑에 손을 올렸다. 플라스틱 잠금 장치는 오래되어 헐거웠고 살짝 힘을 주자 쉽게 열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악취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헛구역질을 했다. 이전까지 내 인생에서 맡아본 어떤 냄새와도 달랐다. 상한 음식물 냄새도 아니고 하수구 냄새도 아니었다. 뭔가 생명이 있던 것이 오랜 시간 썩어가며 내뿜는 그런 냄새. 본능이 경고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더 이상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열린 뚜껑 안쪽에는 하얀 비닐이 수십 겹 칭칭 감겨 있었다. 비닐 사이로 검은색 액체가 흘러내려
아이스박스 바닥에 고여 있었다. 그 액체는 끈적해 보였고 색깔은 마치 오래된 기름처럼 검붉었다. 비닐을 묶은 테이프는 여러 번 겹쳐져 있었고 누군가 절대 열리지 않도록 매우 꼼꼼하게 봉인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직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혹시 동물 사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불법으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일 수도 있었다. 섣불리 신고했다가 헛소동이 되면 괜히 민망해질 수도 있었다. 나는 관리실로 돌아가 작업용 칼을 하나 더 챙겨왔다. 다시 리어카 앞에 섰을 때 주변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러나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칼날로 비닐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비닐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쪽 비닐을 제거했을 때 검은색 대형 여행용 가방이 나타났다. 가방의 지퍼는 완전히 잠겨 있었고 표면에는 검은 액체가 배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지퍼가 열리며 내부가 조금씩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다. 가방 속에서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창백하고 부패한 분명히 사람의 것인 다리.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에서는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끔찍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신이 놀이터에 시신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침착하게 위치를 확인했고 곧 출동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이스박스 앞에 주저앉아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파고들었다. 순찰차 2대가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형사들과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노란 경찰 차단선으로 둘러싸였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부모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호기심 많은 주민 몇몇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형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주민의 요청으로 리어카를 치우러 왔고 비닐을 걷었으며 아이스박스를 열었고 그 안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것.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내게 잠시 대기하라고 했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아이스박스와 가방을 다루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현장의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가방이 완전히 열렸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시신은 여러 부위가 훼손되어 있었고 특히 목 부분과 양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있었다. 부패 정도가 극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시신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경찰서로 동행해 정식 진술을 했다. 조사실에 앉아 다시 한번 그날 오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형사는 리어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 리어카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2008년쯤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냥 방치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리어카가 3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시신이 그 기간 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여름의 무더위, 겨울의 혹한 비와 눈을 견디며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있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변사자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고 사망 시점은 최소 3년에서 5년 전으로 추정되었다. 부패가 극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목과 손가락의 절단은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즉, 범인은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신원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첫 번째 벽에 부딪혔다.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놀이터 주변은 물론 아파트 단지 입구나 주차장에도 당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008년 당시만 해도 이 단지는 오래된 아파트였고 보안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즉, 누가 언제 리어카를 그곳에 놓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형사들은 주민 전수 조사에 나섰다. 2008년경 놀이터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리어카를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모른다였다.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졌고 애초에 리어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사는 시작부터 막막했다. 목격자도 CCTV도 명확한 타임라인도 없었다. 단지 부패한 시신 하나와 오래된 리어카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국과수는 부패가 심한 시신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DNA 분석, 치아 검사, 그리고 남아있는 지문 채취.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3개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이 지문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마침내 신원이 밝혀졌다. 변사자는 박은지, 1970년생 여성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바로 경호진 아파트 3단지였다.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곳. 형사들은 이 사실에 당혹스러워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죽어서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수년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인가? 수사팀은 즉시 박은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벽에 부딪혔다. 박은지는 2006년 이후 모든 기록이 끊겨 있었다. 휴대전화 통신 기록도 없었고 은행 계좌 사용 내역도 없었으며 병원 진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2006년 어느 날을 기점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더욱 이상한 점은 주민등록이었다. 박은지의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된 상태였다. 정확히 언제 말소되었는지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경위로 말소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불분명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신고나 국외 이주 또는 장기간 행방불명 시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박은지의 경우 사망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고 출국 기록도 없었다. 형사들은 박은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왼팔에 장애가 있는 4급 장애인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으며 이혼 후 홀로 생활했다. 한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다. 박은지는 매달 장애 수당 약 40만 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그 장애 수당마저 인출 기록이 사라졌다. 계좌에는 수당이 계속 입금되었지만 아무도 그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며 계좌는 휴면 상태가 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에서 장기 미사용 계좌로 분류되었다. 박은지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돈이었다. 그녀에게 그 수당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수사팀은 박은지를 알았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 과거 이웃들, 복지 담당자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말도 없이 지냈죠. 장애가 있어서 밖에 잘 안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안 보이길래 이사 간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녀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형사들은 혹시 박은지가 종교시설이나 기도원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종종 산속 기도원이나 사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전국의 주요 기도원과 사찰의 사진을 돌리며 확인 작업을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박은지의 흔적은 없었다. 가족은 어땠을까?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 조사했지만 그 역시 박은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2000년대 초반에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어요. 시설에 있는 아들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박은지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박은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2006년 당시의 CCTV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을 모두 뒤졌다. 하지만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삭제되거나 보관 기한이 지나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단편적인 정보뿐이었다. 2006년 3월까지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소액 결제 기록이 있었고 4월 초에 한 번 ATM 인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형사들은 회의를 거듭했다. 2006년 4월 이후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증거도 없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워버렸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녀를 죽였을까요? 질문만 쌓여갔고 답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동기였다. 박은지는 재산도 없었고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조용히 살아가던 장애인 여성. 누가 왜 그녀를 죽여야 했을까? 그리고 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목과 손가락을 절단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수사팀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단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형사들은 다시 리어카에 주목했다. 시신을 운반한 도구였던 그 리어카. 혹시 리어카의 주인을 찾아낸다면 범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수사팀은 리어카의 특징을 면밀히 조사했다. 오래된 철제 리어카였고 손잡이 부분에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진 흔적이 있었다. 세월에 지워져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과학수사팀의 특수 촬영 기법으로 겨우 판독할 수 있었다. 리어카의 주인은 정영만, 당시 66세 남성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그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영만은 2009년 8월 암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시신이 발견되기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수사팀은 일순간 허탈함을 느꼈다. 유일한 단서였던 리어카의 주인이 이미 죽어 있다니.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영만이 죽었다 해도 그의 과거를 조사하면 박은지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수사팀은 정영만의 생전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독거노인이었다. 경호진 아파트 근처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와 고철을 모았고 근처 고물상에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가족은 없었고 지인도 거의 없는 고독한 삶이었다. 형사들은 정영만을 알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가 자주 들렀던 고물상 주인, 근처 슈퍼마켓 주인, 같은 동네에 살던 노인들. 그들의 증언을 모으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영만 씨요? 그분이 장애인 여자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보호자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그 여자분 얘기를 하곤 했죠. 수사팀은 긴장했다. 정영만이 생전에 박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었다는 것.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복지 담당자들을 만나 박은지의 과거 기록을 뒤졌고 거기서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박은지의 주소지가 경호진 아파트로 이전된 것이 2005년경이었는데 그 과정을 도운 사람이 바로 정영만이었다. 당시 복지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영만은 박은지를 자신이 돌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장애가 있어서 혼자 살기 힘들다.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돌봐주려고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복지 담당자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가족도 아니고 법적 보호자도 아니었지만 정영만이 박은지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주소 이전을 승인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은지의 장애 수당과 관련이 있었다. 수사팀이 금융 기록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박은지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인출되던 40만 원이 2006년 초까지는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한 사람의 흔적을 추적한 결과 정영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ATM 인출 장소가 정영만이 자주 활동하던 지역이었고 인출 시간대도 그의 생활 패턴과 일치했다. 형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영만이 박은지의 장애 수당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4월 이후 인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시점에 박은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영만이 범인일까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정영만이 범인이라면 왜 시신을 자신의 리어카에 숨겨 놀이터에 방치했을까요? 그건 자신을 지목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정영만은 2009년에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2006년에 박은지를 죽였다면 3년 동안 시신을 리어카에 숨겨둔 채 폐지를 수거하러 다녔다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수사팀은 정영만의 사망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그는 2009년 8월 암 말기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몇 달 전부터는 거동이 불편해 거의 집에만 있었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일도 중단했다. 그렇다면 그 리어카는 언제부터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일까? 2008년? 아니면 그 이전? 정확한 시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형사들은 정영만이 살았던 집을 수색했다. 허름한 단칸방이었고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죽은 후 집주인이 방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물건을 버렸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것은 낡은 이불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영만이 있었고 어떤 사진에는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찍힌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박은지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얼굴이 희미했고 박은지의 생전 사진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영만 씨가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가끔 방에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모든 증언이 애매하고 불확실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타임라인이었다. 박은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2006년경. 정영만이 사망한 시점은 2009년. 그 사이 3년의 공백. 만약 정영만이 범인이라면 그는 3년 동안 시신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리어카에 숨겨 놀이터에 방치했을까? 아니면 정영만은 범인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리어카를 이용한 것일까? 수사팀은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유일한 단서였던 정영만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가 남긴 흔적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형사들은 밤늦도록 회의를 이어갔지만 명쾌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정영만과 박은지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 연결고리 속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진실에 다가가는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형사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건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 정영만과 박은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지만 명확한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언제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왜 정영만이 박은지를 보호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수사팀은 혹시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정영만이 박은지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기 위해 그녀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허점이 있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박은지를 죽인 후에도 계속 수당을 인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6년 4월 이후 인출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오히려 정영만은 수입원을 잃은 셈이었다. 또 다른 가설도 제기되었다. 혹시 제3자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정영만도 박은지도 모두 누군가의 피해자였을 가능성.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이용하고 박은지를 살해한 후 정영만의 리어카에 시신을 숨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증거가 없었다. 제3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놀이터 주변을 재차 수색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정영만이라는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요? 혹시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설령 기억한다 해도 그것이 5년 전의 일인지 10년 전의 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는 더욱 희소해졌다. 2011년에도 이미 기억이 희미했는데 2012년, 2013년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은 더욱 흐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를 떠났고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왔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점점 줄어들었다. 나 역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음을 느꼈다. 인간의 기억이란 그런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래고 윤곽이 흐려지고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국과수에서는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다시 검사하고 아이스박스와 가방에 남아있던 미세한 흔적들을 재분석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비닐 더미 속에 고여있던 검은 액체는 시신의 부패액이었고 가방에서 검출된 섬유질도 특별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지문은 박은지 본인의 것과 몇 개의 불완전한 지문뿐이었는데 그 불완전한 지문들은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다. 형사들은 행동 분석에도 의뢰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행 방식을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를 추정했다. 목과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것은 신원 확인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한 것은 역설적입니다. 완전히 숨기려 했다면 산이나 강에 유기했을 텐데 놀이터에 두었다는 것은 혹시 범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석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만약 범인이 정영만이었다면 그가 앞말기로 죽어가던 시점에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자신의 리어카에 숨겨두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리어카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결국 놀이터로 옮겨졌을 가능성.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었다. 누가 리어카를 놀이터로 옮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2013년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더 이상 추적할 단서가 없었고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형사들은 다른 사건들로 배치되었고 박은지 사건은 미제 사건 파일에 보관되었다. 가끔 새로운 형사가 배치되면 이 파일을 열어보고 다시 한번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막다른 골목. 나는 여전히 경호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이 있었던 놀이터를 지날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아이스박스를 열던 순간 가방에서 튀어나온 다리, 형사들의 긴장된 표정.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주민들은 점차 이 사건을 잊어갔다. 새로운 세대가 이사왔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한 주민이 내게 물었다. 경비 아저씨, 예전에 여기서 무슨 사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주민에게 굳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수사 기록은 경찰서 창고 어딘가에 쌓여 있을 것이다. 노란 봉투에 담긴 사진들, 증언 기록들, 부검 보고서. 세월이 흐르며 종이는 바래고 잉크는 흐려지고 결국 누구도 그 파일을 열어보지 않게 될 것이다. 박은지라는 이름도, 정영만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알 수 없는 관계도 모두 시간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실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박은지가 죽어야 했는지, 누가 그녀의 목을 자르고 손가락을 절단했는지. 그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혹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정영만이 모든 답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추가 증거 발견 시 재수사 예정.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추가 증거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그렇게 시간의 무게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박은지, 1970년생. 그녀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보이지 않는 삶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이 모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다. 그 장애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규정했다. 학교에서 그녀는 항상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체육 시간에는 혼자 벤치에 앉아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선생님들도 그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성적도 중간이었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니까.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학생. 졸업 앨범에서도 그녀의 사진은 뒷줄 구석에 작게 박혀 있었다. 20대의 그녀는 공장에서 일했다. 왼팔이 불편했지만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을 맡았다. 포장 작업, 라벨 붙이기, 검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동료들과도 별로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법은 없었다. 그러다 20대 후반의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공장 동료였거나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다. 박은지에게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생겼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박은지는 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했다. 봉제 일, 포장 일,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고 부부 사이는 점점 틀어졌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오면 짜증을 냈다. 왜 이런 아이를 낳았냐는 말을 반복했다. 박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결국 2000년대 초반 두 사람은 이혼했다. 남편은 아이를 떠맡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박은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이의 장애는 점점 심해졌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했다. 박은지 자신도 왼팔 장애로 육체 노동이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들을 복지시설에 보내는 것.
시설에 아이를 맡기던 날 박은지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한다. 복지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담당자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박은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 부서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후 박은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사급 장애인으로 등록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월세방에서 살며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아들이 있는 시설에 보냈다. 한 달에 한 번,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설을 방문했다. 아이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박은지는 매번 그곳에 갔다.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의미 없는 말들을 속삭였다. 이웃 사람들은 박은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말이 없었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다.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혼자였고 생일에도 혼자였다. TV도 없는 방에서 그녀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수사팀도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2005년경 박은지는 정영만을 만났다. 정확히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혹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 복지시설에서 소개받았을 수도 있다. 정영만 역시 고독한 노인이었으니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정영만은 박은지를 돌보겠다고 했고 그녀의 주소지를 경호진 아파트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복지 담당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정영만 씨가 박은지 씨를 데리고 왔어요. 둘의 관계가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정 씨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박은지 씨는 거의 말이 없었고 정 씨가 모든 걸 대신 설명했죠. 당시 박은지의 표정은 어땠을까? 안도했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2006년 초까지 박은지는 정영만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장애수당은 계속 인출되었고 두 사람은 그 돈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해 4월 모든 것이 멈췄다. 수당 인출이 중단되었고 박은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시설에 있던 아들을 찾아가는 일도 중단되었다. 시설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특별히 찾아보지는 않았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방문을 포기하는 거죠. 박은지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부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태어났지만 기억되지 않는 사람. 살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수사 파일에는 박은지의 사진이 단 한 장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찍은 사진. 흑백의 흐릿한 이미지 속에서 그녀는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도 절망도 분노도. 그저 텅 빈 눈. 마치 이미 오래전에 삶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 형사 한 명이 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사람이네요. 그 말이 가장 슬픈 진실이었다. 박은지는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물 위에 쓴 글씨처럼 순식간에 지워지고 사라졌다. 이제 그녀를 기억하는 건 차가운 수사 파일과 그날 아이스박스를 열었던 나뿐이었다. 2024년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경호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하다. 아이스박스를 열던 순간 가방에서 튀어나온 다리 그리고 그 끔찍한 냄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렇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을 것이다. 가끔 새로운 수사 기법이 개발되었다는 뉴스를 보면
혹시 이 사건도 다시 조사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고 오래된 증거물에서도 새로운 단서를 찾아낸다고 하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는 형사도 이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놀이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몇 년 전에 시설을 새로 단장했고 아이들은 매일 그곳에서 뛰어논다. 리어카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어머니들이 그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노인들이 그곳에서 햇볕을 쬐는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끔찍한 발견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멈춰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박은지를 죽였을까? 정영만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제3자였을까? 왜 목과 엄지손가락을 절단했을까?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그렇다면 범인은 박은지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녀의 지문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왜 놀이터였을까? 시신을 숨기려 했다면 산이나 강에 버렸어야 했다. 하지만 범인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놀이터에 리어카를 두었다. 이건 역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숨긴 것. 혹시 범인은 발견되기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만약 정영만이 범인이라면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돈? 하지만 박은지를 죽인 후 수당 인출이 중단되었다. 감정?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발적 사고였을까? 다툼 끝에 실수로 죽게 되었고 패닉 상태에서 시신을 리어카에 숨겼을 가능성. 그리고 3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다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도 빈틈이 있다. 누가 리어카를 놀이터로 옮겼을까? 정영만이 죽기 전에 직접 옮겼을까? 그렇다면 왜? 발견되기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가 죽은 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리어카를 발견하고 놀이터로 옮겼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질문은 끝이 없다. 그리고 답은 하나도 없다. 수사팀이 찾아낸 것은 두 개의 이름과 몇 가지 추측뿐이었다. 박은지와 정영만. 두 외로운 영혼.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오직 그들만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 가끔 밤 근무를 설 때 나는 놀이터를 바라본다.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그네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수사 과정에서 지나쳤던 어떤 단서, 너무 사소해서 무시했던 증거, 아니면 애초에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진 진실. 2011년 당시 형사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증거는 너무 적었으며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아니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처럼. 어쩌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풀릴 수 없는 퍼즐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 박은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녀의 목을 절단했는지, 왜 리어카가 놀이터에 놓였는지. 그 누군가는 13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혹시 그 사람도 이미 죽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은 매일 밤 잠들 수 있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직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양심을 묻어버렸을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은 이미 잊힌 과거일지도 모른다. 그저 삶의 한 페이지로 넘겨지고 잊혀진. 나는 가끔 박은지를 생각한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 무표정한 얼굴, 텅 빈 눈빛, 평생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여인,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면당한 영혼.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이미 삶에 지쳐 있어서 체념하고 있었을까?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을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왜요? 아니면 제발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2024년 가을 어느 저녁, 나는 관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생명력 넘치는 밝은 소리. 13년 전 그날도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 아래 리어카 속에서 박은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나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2024년 11월 21일. 평온한 하루. 특이사항 없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박은지를 기억하다. 이 세상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들은 장애로 인해 기억할 수 없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겼으며 형사들도 이미 다른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 증인일지도 모른다. 가끔 나는 혼자 중얼거린다. 박은지 씨,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물론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묻는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잊혀지는 것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는 게 낫다고 믿으니까. 이 사건은 아마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존재한다. 리어카 속에, 정영만의 마지막 순간에, 박은지의 침묵 속에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혹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리고 혹시 뭔가 아는 것이 있다면 부디 말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좋다. 박은지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당신의 목소리로 그녀를 대신할 수 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은 항상 어둠을 뚫고 들어온다. 나는 오늘도 놀이터 옆을 지나간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박은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진실을 위해. 언젠가, 어쩌면 먼 훗날 누군가 이 사건의 파일을 다시 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답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 기억할 것이다. 박은지, 1970년생, 2006년경 사망 추정. 미제 사건. 그녀의 이름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도록,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운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박은지의 영혼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